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시대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시대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도우찬 회계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계사 도우찬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저런 텍스 네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보통 2020년도 세금 보고, 텍스 보고는 올해 4월 15일 정도에 네네. 해마다 그 다음에 네. 4월 15일에 마감이 되는데 아직까지 혹시 리펀을 받는 분들이 못 받고 있고 좀 딜레이 되는 네네네. 그런 문의가 있다면서요. 예, 예. 무슨 상황인가요? 예, 예. 저한테도 가끔가다 아직도 그 리펀을 못 받, 그러니까 올 초에 그 다 시한에 맞춰가지고 네. 텍스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펀을 아직 못 받았다고 이제 연락 오신 분들이 가끔가다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작년에 스티뮬러스 책 못 받으신 분들이 요번에 텍스 보고하면서 그걸 같이 청구하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아마 IRS에서 그게 실제로 그 작년에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네.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일 경우에 좀 늦어지고 네. 또 딱히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많이 늦어지는 경우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답답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걱정도 되고 예, 확인할 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그래서 그 연방도 마찬가지고 조지아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먼저 구글이나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연방이 먼저 체크를 해본다고 치면은 네. Where's my refund를 그냥 구글에서 치면요, 그 네. IRS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또 Check my refund status라는 그 바가 하나 이렇게 보여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몇 가지 정보를 넣으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 리펀 저희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럼 소셜 넘버 그리고 파일링 스테이터스, 그러니까는 뭐 부부 합산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리로 했는지 싱글인지 그런 거 네. 이제 넣게 되고 체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리펀 받을 금액 있잖아요. 얼마 받을 것이다. 아마 이제 텍스 보고하실 때 그 회계사분들이 그 서류를 주면서 리펀 얼마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있을 거예요. 네네. 그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은 뭐 그 지급이 됐다 아니면 현재 그 인 프로세스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그 정보가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찾을 수 없다. 지금 매치되는 게 네.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뭐 파일링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 파일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누락이 되는 경우도 가끔가다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뭐 꼭 나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파일링 자체를 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네. 파일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안 나오는 어?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예.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조지아도 마찬가지로 그 Where's my refund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가 GA 조지아를 한 번 더 네네. 넣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그 조지아로 가나 조지아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Where's my refund라는 또 바가 보여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셜 번호하고 리펀드 금액을 넣으라 그래요. 네네. 그럼 넣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뭐 진행 중이다, 아니면 지급이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것만 나오는 거지. 네네네. 지금 뭐 안 됐으면 언제 나온다 그런 이런 거는 거는, 없는 그런 건 거죠. 없고, 그냥 그냥 상황만 어떤 네네. 건지만. 보통은 이제 네. 못 받으셨을 경우에 이제 체크해 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뭐 그냥 프로세스 중이다, 현재 그러면 진행 기다리고. 중이다, 예, 그렇게만 나오기가 십상일 거예요. 좀 그전 세금 보고 때보다는 딜레이 되는 건수가 올해는 특히 조금 있는 많아요. 걸로 네네. 봐서는 어쩔 수 없이 네네, 조금은 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 네네.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연방 조지아 상황에 체크해 볼 수 네네네. 있으니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텍스 리펀 딜레이 부분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네. 그 다음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아마 PPP 작년에 네. 신청하셔가지고 많은 비즈니스 그 하시는 분들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받으셨 다음에 그때 받을 당시에는 론이거든요. PPP 론이라고 명시돼 일단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탕감 신청을 해서 완전히 탕감을 받지 않으면은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이 아마 지금 이제 그 카바드 피리어드 그 다음에 이제 받아가지고 그 경비를 쓰는 기간은 이제 그 카바드 피리어드다 그러고 그걸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또 10개월 이내에 이 탕감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탕감이 예, 되는 예. 거죠. 그러지만 그래서 아마 작년에 뭐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거의 그 만기가 다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네. 보통 회계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 받으셨던 분들은 제대로 그게 일 처리가 됐는지 어, 예,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어,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탕감 신청을 다 넣었는데 네. 은행에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네.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탕감 그 결과를 꼭 받게 주게 돼 있어요. 네네. 탕감이 됐다 안 됐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꼭 받으셔가지고 소지하시라고요. PPP 네네. 받으신 분들 꼭 네네. 확인하셔야 예, 될 것 확인, 같고요. 예, 확인하시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을 이제 텍스 가지시고 텍스 보고를 하는 경우에 그 만기 기간이 3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당시에 뭐 텍스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연장하신 경우에는 그래서 다음 달 9월 15일이 이제 그 마감이네요. 텍스 마감이거든요. 얼마 안 된- 예, 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 에스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장했을 경우에 네. 그게 시한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9월 15일까지라는 네. 거 좀 시간이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미리미리 네네네네.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이 시한을 6개월 연장을 했지만 깜빡 잊었어. 그래서 못했어 하면은 뭐 나중에 이제 페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예, 페널티를 내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연장 신청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그 비즈니스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페널티가 한 4,500불 나와요. 오, 한 달 하루만 늦어져도 하루만 늦어도. 예, 마감 네. 시간 내에 그거를 보고를 안 하게 되면은 페널티가 나오게 되죠. 3월 15일까지였는데 연장하신 분들 9월 15일 곧 다가옵니다. 얼른 네네네. 준비하셔서 또 이것도 네. 확인 필요합니다. 요건 비즈니스에 그렇죠. 해당되는 경우니까 그 일반 인디비주얼 그 개인 텍스 보고하는 건 4월 15일이니까 그거하고 이미 끝났고요. 혼동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또 연장하신 경우에 10월 15일까지죠. 아, 그건 10월 예, 개인 15일까지입니까? 보고는요. 알겠습니다. 9월 15일까지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네. 자, 저희가 아까 텍스 리펀 딜레이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 좀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 네네. PPP부터 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중에서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부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조금 해주실 얘기가 예, 예, 있다고요. 예. 종종 이건 처음 나왔을 때 또 그 이후에 좀 그 내용이 이제 변경되면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PPP하고 이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하는 그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네. 이게 PPP하고 같이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는. 이후에는 네. PPP를 신청했을지라도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ERC도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었고요. 네네. 그래서 연초에 그렇게 변경이 돼서 나왔었는데 내용도 좀 변경이 됐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최대 분기 1년에 작년에 줄 수 있는 게 10,000불 기준으로 해서 50% 네. 그러니까 종업원 한 명당 임금을 최대 10,000불까지 네. 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50% 5,000불만 지원을 해줬었고요. 크레딧을. 근데 이제 바뀐 내용은 연이 아니라 분기로 바뀌었죠. 그렇죠. 분기로 굉장히 바뀌면서 바뀐 거죠. 1분기당 그때 10,000불 최대 금액 10,000불에 대해서 70%그 금액도 크레딧 금액도 높아져서 그러니까 종업원 한 명당 한 분기당 쉽게 그냥 7,000불을 지원을 해준다. 종업원 한 명당. 네. 그래서 1분기, 2분기까지만 그게 시한이었거든요. 6월 30일까지요. 네. 연초에 했을 네. 때. 근데 지금 이게 이것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올해 3분기, 4분기도 다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네네네. 1분기, 2분기와 네네. 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도 이게 이제 조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그럼요. 고용주들한테는 굉장한 굉장히 큰 혜택인데 금액이지. 예. 이게 조건이 있어요. 예, 조건이 그때 말씀드렸던 게 2019년 매출입니다. 2020년 매출이 아니고요. 2019년 분기당 예를 들어서 2019년 지금 3분기라고 치면요. 네. 2019년 3분기 그리고 올해 2021년 3분기 금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매출이 20% 이상 떨어져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4분기 거를 이제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2019년 4분기 거하고 2021년 4분기 거하고 또 비교를 해가지고 20% 이상 매출이 감소를 했으면은 네. 이게 신청이 가능한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내용상으로 바뀐 건 없고 네네. 기간만 네네. 더 올 연말까지 일단은 네네. 4분기까지 연장. 그러니까 분기 2분기를 더 연장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원래는 6월 30일이 마감이었는데 올해 한 해 다 그냥 크레딧을 주겠다. 이게 연장을 한 종업원 거고요. 한 명당 조건만 맞으면, 맞는다면 큰 금액이에요. 7,000불이잖아요. 네. 그렇죠. 분기당 한 명당. 네네. 그렇다라면 굉장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그렇죠. 또 연장이 더 된다. 네. 뭐 신청하는 건 어렵나요? 아니요, 폼이나 이런 게 그렇지는 간단하나요?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당연히 그 페이롤이 설정이 돼 있을 테니까 네. 또 페이롤을 설정해 놓게 되면은 우리가 분기마다 그 페이롤을 그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IRS에다가 네. 그래서 그 폼 양식이 있는데 그 941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페이롤 텍스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기입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매출 20% 이상 감소만 있다 네네. 하면은 이게 흔히 ERC라고 불리는 거죠. 인플로이 네네. 리텐션 크레딧. 좀 신경 쓰고 계시다가 회계사님과 상의해서 꼭 네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4분기가 2분기가 더 연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새로운 내용, 새로운 거? 네, 네. 같은 내용인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2019년부터 비즈니스가 이제 그 소득 보고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네요. 예, 네네. 2019년 그 매출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비즈니스를 새롭게 열어가지고 했는데 그럼 그 소득 그러면 보고를 어떻게 해요? 비교할 게 예, 예.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죠. 그래서 그 같은 내용인데 그 명칭이 리카버리 스타트업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렇게 2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새롭게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한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네. 회계사님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와서 네. 스타트업 비즈니스 분들을 위한 혜택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네.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네. 도우찬 회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도우찬 회계사 전화번호 678-770-3817번입니다. 조금 전에 네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비즈니스 얘기하기 전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네. 이야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ERC,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얘기했잖아요. 네네. 2분기가 더 늘어나서 4분기까지. 네네. 자, 그렇다면 1분기, 2분기 때는 매출 비교를 2019년도와 해보니 20% 감소가 아니었는데 네, 예. 3분기 때는 해당이 된다. 그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죠. 분기별로 적용이 그 비교가를 하는 거니까 네. 2분기 때는 적용이 안 됐지만은 아. 그것도 3분기 때는 또 뭐 어떤 이유에서 매출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20%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말인즉슨 1, 2분기 때 하고 네네. ERC를 이용을 하고 네네. 3분기 때는 안 됐다가 혹시 4분기 때 또 매출이 20% 이상 떨어지면 또 신청할 수 네네네. 있다. 네. 직원 수는 이게 굉장히 만불의 70%, 7,000불이니까 굉장히 네. 크거든요. 네네. 그게 한 명당이잖아요. 그렇죠. 직원 수는 제한이 없나요? 네네. 아니 원래는 그러니까 500명 이하 이제 기업인이기 500명.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상관이 웬만하면 없죠. 네. 거의 해당이 될 수 예. 있다. 알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비즈니스 아까 2020년 2월 15일 이후로 이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네네네. 예. 조건은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2월 15일 이후에 이제 그게 조건의 하나거든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연 매출이 100만 불 이하면은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매출. 예. 기존의 그 방식대로 어떤 그 소득 감소가 매출 감소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는 따지질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아해할 정도로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서 네. 혜택은 똑같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그 분기별로 네. 따져가지고 네. 직원 한 명당 그 최대 만불 해가지고 70%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직원 한 명당 7,000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기, 4분기 그게 해당해서 다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직원 한 명당 14,000불의 그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오.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네, 돼요. 지원을 받는다. 네네.
이거는 그냥 크레딧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레딧 돈을 실질적으로 내야 될 텍스가 있으면 거기서 차감을 해주는 거고요. 내야 될 게 없으면 그만큼을 돌려받는 리펀 거죠. 받는 거죠. 예, 네, 예, 예.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근데 그 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밋이 네. 한 분기당 5만 불까지만 뭐 직원이 여러 명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따져봤을 때 한 명당 7천 불 해가지고 뭐 한 10명이 돼가지고 7만 불이 나왔다. 그러면 7만 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5만 불까지만. 네. 그래도 분기당 5만 불이고 굉장히 큰데요. 예, 네네. 2분기니까 그 5만 불 하면 최대 10만 불까지 그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직원 수가 많고 하면 10만 불까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뭐 제약이나 조건 뭐 이런 건 더 없나요? 네네. 이거요?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시간 네. 2월 15일 이후에 2020년 2월 15일에 새로운 비즈니스 했고 연매출 100만 불 이하.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네. 보통 저희들이 그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네. 고용주의자 인플로이로서 이렇게 등록돼서 페이로를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고용주의지만 인플로이에서 등록을 페이로를 설정을 해서 내가 나한테 그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오너가 네.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주인은 안 돼요. 예, 주인은 안 되고 네. 또 직계 가족도 제외입니다. 네네. 뭐 부모, 자녀, 뭐 삼촌, 조카까지 삼촌 범위까지 해가지고 그 가족들은 커튼까지 제외하고 조카까지. 딱. 네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로 그 타인 네. 인플로이로서 고용을 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조건이 굉장히 앞에 줄 수 있는 혜택이 크고 네네.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가족은 제외. 예,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위에 조건만 보면은 다 해당해서 금방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실제로는 고용주의자 인플로이로서 등록해 놓은 분들이 많이 그리고 페이로를 설정해 놓으신 그 1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은 빠지는 거다. 네네네. 네, 사장님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네. 꼭 확인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바뀐 내용이나 네네. 추가로 알려줘야 될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참 주식 붐이 울면서 주식이나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텍스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네네네. 캐피탈 에셋 그러니까 예. 캐피탈 에셋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집, 자동차 또 이제 인베스트먼트 한 거, 그렇죠. 주식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캐피탈 에셋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이제 처분했을 때 뭐 세금. 손실이 나든지 이익이라든지 했을 때 이익이 났을 때 손실이 났을 때는 당연히 뭐 텍스 낼 필요가 없지만 네. 이익이 발생했을 때 캐피탈 게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텍스들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게 또 그 텍스 레이트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알아봤고요. 네. 이제 이번에는 예. 주택으로 넘어가는 예. 겁니다. 네. 마지막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오늘은 그냥 다시 설명할 게 아니라 간추려가지고 몇 가지만 네.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먼저 그 주택을 이제 렌탈 하우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주변에서 집을 하나 더 삼으로써 기존 집을 렌탈 하우스로 놓든지 아니면 또 세컨 하우스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렌탈을 놓든지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보유할 때는 좀 보유하고 처분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보유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거기에 맞게끔 뭐 이제 거기에 텍스에 따라서 이제 텍스를 내면 되지만 처분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면세 조항 그 부부일 경우에는 그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그 양도 차익이 50만 불 이상이 나지 않으면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적용이 그 받을 수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렌탈 하우스로 너무 오래 놔두게 되면 이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실 그런 그렇죠.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네. 저희가 이제 애틀란타 집값을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차액이 50만 불 이상 나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좀 어렵잖아요. 거주.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주용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세금 걱정 많이 안 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투자용 부동산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네. 렌탈 같은 경우는. 네네. 네. 그리고 거주용 부동산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내가 집을 살고 있다가 이제 팔았을 때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불 양도 차익이 생겨가지고 신고할 필요도 없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50만 불 이하면은 그거 신고할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신고도 안 해도 텍스에서. 돼요? 예. 네네. 근데 나중에 가끔가다 IRS에서 네. 그 편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계세요. 왜요? 이제 집 파는 거에 대해서 네. 그 파는 금액 전체를 캐피탈 게인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0만 불짜리 집 아니 3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다 40만 불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10만 불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IRS 편지 오기는 40만 불을 꼭 그 캐피탈 S 개인이 발생한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40만 불에 대해서 텍스를 계산해 가지고 몇만 불이 텍스를 내라고 이렇게 편지를 받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네. 근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하신 분들이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50만 불 이하면은 그 텍스 보고할 때도 할 필요가 없고 한데 하지만 이제 그 크로징 할 때 변호사가 끼잖아요. 네. 변호사가 끼면서 그 변호사들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그 1099S라 그래가지고 그걸 크로징 한 내용을 IRS에다 신고를 해요. 네네. 그러면은 그 변호사는 신고가 들어갔지만은 개인은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집행부에. 네. 그럴 경우에 이제 IRS에서 그냥 무조건 그러면은 그 변호사가 이제 그 총액만 보고 그걸 양도 차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텍스를 때려버려요. 네. 실제로 네. 저도 그런 문의가 많이 가끔가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럴 경우 당하지 마시고 그 이제 사유서를 해가지고 그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집을 오랫동안 살았고 그거 짤막하게 그 내용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그래서 50만 불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면세를 받는다. 거주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유서를 이제 IRS에다 보내면은 괜찮죠. 그 처분 시에 거주용 집을 네네. 살고 있다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몇 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도 있나요? 그렇죠. 그 거주용은 원래 이제 그 면세조항을 받기 위해서는 네. 2년 이상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를 했어야 되죠. 2년 이상. 예. 네. 그러니까 최소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살다가 거주를 했으면은 또 전혀 이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양도차익 50만 불 이하는 면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2년 거주하다가 네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거주용 주택을 렌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 렌탈 하는 경우에는 좀 이제 좀 많이 틀려지는데요. 많이 달라집니까? 많이 네네. 틀려지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다른 집을 사서 나는 이사를 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네. 렌트를 줬다. 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아까 제가 그 2년 직전 2년 소유하고 거주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 기간을 단순하게 파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를 보거든요. 5년 파는 시점으로서 5년 뒤돌아가서 그 5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소유를 했어야지만 이 면세조항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슨 제가 집을 사서 2년 이상을 살았어요. 2년 네네네. 조금 넘게 예. 조건 되죠. 네네. 2년 거주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 집 렌트를 한 2년 조금 넘게 줬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팔게 될 때는 거주용으로 세율이 계산돼서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렇죠. 50만 불 미만일 네네네. 때는. 예. 네. 그러니까는 직전 5년 그러니까 5년 중에서 2년 동안 살았냐, 안 소유하고 살았냐. 거주가 이제 해당이 됐기 네, 때문에 이제 네. 혜택을 받으시는데 근데 이 집을 이제 네. 세컨 하우스를 사자마자 렌트를 이렇게 주는 경우 그건 또 틀려져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렌트 하우스를 사가지고 뭐 먼저 세를 주고 먼저 세를 주고 내가 뭐 2년 정도 렌트를 주다가 내가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한 2년 이상 살다가 팔았다. 그러면은 똑같이 아까처럼 50만 불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면세 조항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율대로 내가 거주한 5년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5년 중에서 2년밖에 거주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2년 그러니까 2년이니까 40%만 적용을 받는 거죠. 그 거주 기간을 그 비례를 하는 거거든요. 5년 중 내 거주 기간을 얼마 했냐. 3년 살았으면 5분의 3만 혜택을 보는 거죠. 전체 그 양도 차액의
면세 금액에서요. 아, 그러면 이 주택 자체가 세금으로 이제 나중에 처분 시에 계산될 때는 내가 이 집을 먼저 거주용으로 사서 살기 시작했느냐와 네네. 처음부터 투자용으로 사서 렌트로 시작을 했냐라는 그건 좀, 거는 예, 틀려져요. 같은 2년 이상을 살았어도 다른 거네요.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처분했을 네네네. 때는 결국은 같은 주택이라도 네네. 어떤 형태의 주택을 취했냐에 따라 처분할 때 네네. 텍스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라는 네네, 예. 말씀이신데 네네. 자, 그럼 하나하나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프라이머리 하우스를 렌탈 하우스로 할 경우 네네. 예. 아, 조금 전에 그 세컨 하우스를 사자마자 두 번째 집을 사자마자 그 렌탈 하우스로 할 경우에는 그 이제 장기간 놔두게 되면 면세 혜택이 그 기간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아니면 정말로 장기간 가면 이제 면세 혜택을 전혀 이제 못 보지 보는, 예.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경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렌탈 하우스로 돌렸을 경우에는 조금 그 좀 여지가 있거든요. 텍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을 렌탈 하우스로 돌렸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단기간에 그 팔 생각이 없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하고 내가 그 렌탈 하우스로 돌리는 시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집 살 때 가격하고 현재 시세가 차이가 좀 많이 날 경우에는 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내가 내 이름으로 된 회사를 하나 따로 이제 S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법인 그러니까 다른 그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회사한테 내가 소유가 갖고 있는 회사지만서도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 회사는 또 그 오너하고 또 분리된 개념이기 때문에 네. 내가 회사에다 그냥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네. 팔게 되면은 네. 그 면세 조항을 그때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파는 시점이 있어가지고 2년 소유를 했고 거주가 해당이 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나는 만큼 예를 들어서 20만 불에 내가 그 전에 샀는데 뭐 좀 과장해서 40만 불이 현재 지금 시세다. 그러니까 차익이 20만 불이 났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20만 불 회사를 파는 시점에 있어서는 20만 불의 그 면세 조항을 받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냥 회사로 이제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네. 또 그냥 이런 것도 회사 설립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모기지에 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복잡하다. 예,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개인이 몰기지 이제 신청해서 받는 경우는 비교적 쉽지만 회사로 또 돌려가지고 받는 경우에는 또 좀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 그냥 생각하기 싫다. 그리고 네. 이제 또 현재 그냥 또 지금 가까운 미래에는 내가 집을 팔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놔둬가지고 또 그 자녀들한테 상속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세금 안 내니까. 네, 상속재산으로 이제 물려줬을 경우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속재산으로 물려주게 되면은 네. 내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는 시점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시세로 그 가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세로. 예, 네네. 그 시세로. 근데 조금 전에 그 예처럼 그 내가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20만 불에 샀어.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 돌아가는 시점에 그 집의 가격이 40만 불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물려받으면서 그 집의 베이스, 집의 가치를 20만 불짜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40만 불의 이제 집을 제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집을 갖고 있다 나중에 팔았을 때 50만 불에 팔았다고 치면은 10만 불만. 10만 불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20만 불부터 20만 불짜리를 아버님의 그 원가를 그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만 불짜리를 50만 불에 판 게 아니라 그 돌아갔을 시점에 그 시세로 제가 그 이제 집의 가격을 책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오래 놔뒀다가 자녀한테 물려주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내가 진짜 그 완전히 페이오프가 끝났다 뭐 그런 모기지도 신경 쓸 게 없다 그러면은 한번 그 회사 설립해 가지고 회사한테 네. 매매한 네네. 것처럼 네네. 만드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비즈니스 용도로 쓰는 거
빼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을 항상 염두에 장비 같은 두셔야 거는 돼요. 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감가상각. 보통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1년 이상 내가 그 사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되거든요.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그 어떤 물건이나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이제 그 비즈니스 용도로 돌려놓게 되면은 27.5년 동안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만 불짜리 예를 들어서 집을 샀으면은 네. 그걸 나누기 27.5를 하면은 매년 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1,900불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돈이 나가지는 않지만서도 내가 최초에 산 금액을 그러니까 나누어서 매년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 집 처음에 산 가격을요. 이거는요. 당장 내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네, 때는 보유할 비용 때. 처리가 가능하니까 굉장한 혜택인데. 네, 혜택인데 네. 이제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양면의 좀 성격이 있어요. 네. 보유할 때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은 네. 또 이제 팔 때는 이 감가상각만큼 한 거를 집의 그 원가에서 빼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차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늘어나 네. 버리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0만 불짜리를 뭐 한 오랫동안 그 보유해서 한 10만 불 그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을 했다. 그러면 집의 원가가 20만 불이 아니라 이제 10만 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파는 가격이 30만 불에 팔았다고 치면은 내가 20만 불에 사서 산 금액은 원가가 20만 불이지만 파는 가격이 30만 불, 양도차익이 10만 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감가상각한 비용만큼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집의 원가가 20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짜리를 30만 불에 파는 게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고 양도차익은 20만 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나는 내 원가 집에 네네. 그거 감가상각 안 할래. 비용으로 안 뺄래 하면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아닙니까? 이제, 예. 정말 좀 드문 경우지만은 네. 다른 데서 이제 그 회계 처리한 거죠. 감가상각 간혹가다 안 해가지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게 감가상각을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감가상각 안 한 만큼 그 집의 가치를 보전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데 당연히 네, 그럴 것 물어보시는데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IRS 그 규정에 보면은 네. 감가상각을 했든 안 했든 한 것처럼 그 계산을 하라 그러거든요.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팔았을 경우 저는 비용 처리를 감가상각을 안 안 했어도 했을지라도 비용 그 그럼 감가상각 자동으로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의 네. 경우 이게 보유했을 때 이게 감가상각을 안 하게 되면 손해만 볼 뿐이지 그게 다시 복구가 되거나 그 원가가 줄어들기 그 집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꼭 그러니까 보유시는 이거는 안 하면 무조건 100% 손해 보는 거니까 내가 어떤 렌탈 하우스를 주고 있는 경우는 내 집에 지금 감가상각 비용이 빠지고 있는지 안 빠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계사님 렌탈 하우스를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했을 경우 네네. 세금 계산 차액 계산할 때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렇지 이제 장기간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50만 불 면세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온전히 양도 차익을 내실 수밖에 없고 네. 그나마 다행인 게 그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집도 캐피탈 에셋이잖아요. 그 네. 캐피탈 개인의 일반적인 세율하고 조금 낮거든요. 음. 최대 20%이기 때문에 보통은 15% 그러니까 대략 내 소득이 한 50만 불 이하다 치면은 네. 15%를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20만 불이 뭐 낮다고 치면은 거기서 15%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50만 불이 내가 총 소득이 50만 불이 넘는다 그러면 최고 세율인 20%를 적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세율이 37%가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낮죠. 네. 왜냐면 이쪽으로 계산되니까 네네네. 1년 이상 보유한 예. 이후에 캐피탈 에셋 세율로 적용을 네네네. 하니까. 네. 이거는 그때 주식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주식 때도 그렇죠. 네네. 캐피탈 에셋 큰 범죄 보면 다 캐피탈 에셋이기 때문에 네. 그게 주식도 1년 이내 처분하면 그냥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되지만 네. 그 1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그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율이 좀 더 세율이 적용이 되죠.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죄송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고 회계사님한테 텍스 보고하고 좀 회계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보통 텍스 보고부터 네네네네. 해서 그랬을 때 모든 걸 다 계산해
해서 알아서 해주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것까지 투자용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서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시는 제가 거 말씀드린 거는 해주시는 그래도 건가요? 흐름이 텍스에 전반적으로 이 대략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이제 좀 아시고 좀 왜냐하면은 전략이 좀 필요할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무조건 알아서 해주겠지만 좀 모르시는 것보다는 알고서 내가 이제 또 회계사분들도 다 일일이 그렇게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사정을 다 물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 변동 사항이나 내가 또 언제 파는지 또 그런 걸 계획은 정확하게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내가 뭐 가까운 시간에 팔 건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보유를 할 건지 해서 그거에 따라 전략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네네. 당장 팔 거면 혹시 이 기간 같은 거 미리 네네. 알고 있으면 맞춰보고 해서 그렇죠. 최대한 왜냐하면은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한 거 내가 집을 살고 있던 집을 렌탈하우스로 바꿔가지고 다른 집에 살다가 그냥 단기 한 4년 정도 있다 팔 생각이었어. 그렇지만은 3년 안에 팔면은 면세점을 그렇죠. 면세점을 받는데 받는 거. 1년이 지나면은 그만큼 혜택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절세를 위해서는 진짜 아는 만큼 절세할 네네.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좀 개개인들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절세를 위한 좀 전략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특히나 연말 되면은 네. 지금까지 아까 그 집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큰 범죄에서 절세의 그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이제 하나의 그 텍스 전략으로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간적인 그 차이를 둘 수가 있거든요. 시간? 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말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비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를 내년으로 미룰 것이냐 아니면은 경비 처리를. 예, 경비 처리로 그냥 어떤 뭐 장비 예를 들어서 꼭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뭐 좀 크게 뭐 가구라든지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년으로 미룰지 아니면은 연말에 그냥 그거 사서 경비 처리를 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그건 있잖아요. 진짜 많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시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은 그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이 예를 들어서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 이익이 발생했으면 연말에 팔아버리면 올해 그 인컴으로 잡히지만은 네. 그걸 좀 미뤘다가 연초에 팔아버리면은 1년 후에 그 인컴으로 잡히니까 1년 네. 후에 텍스를 내게 되겠죠. 그게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아니라면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오늘장 내일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아무튼 그런 네네네네. 방법들이 있다. 예, 예. 네네.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또 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시간적인 차이를 그 텍스를 위해서 생각을 해볼 때 먼저 텍스 요율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율? 무조건 네네. 지금 현재 그 세율이 7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10%부터 37% 최고 세율. 그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의 인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게 일률적으로 그 10만 불이면 22%에 해당이 되는데 22% 10만 불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적용을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제 잘라내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10만 불의 인컴이 발생했을 때 이제 10%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부부일 경우에 지금 제가 예를 네. 들어 드리는 겁니다. 19,900불까지는 10%가 적용이 돼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 이제 19,901불부터 네. 81,050불까지는 12%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10만 불일 경우 부부일 경우 10% 12%에서 어느 정도 소진이 다 네네. 되겠네요. 되죠. 네. 나머지가 아까 지금 얘가 이제 10만 불이죠. 그러니까 81,051불부터 10만 불까지는 그럼 대략 한 2만 불 정도가 되겠죠. 한 2만 불 정도는 22%의 그 텍스 세율을 적용을 받고요. 나머지는 그 밑에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그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만 불 인컴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그 24%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최고 세율이. 네. 그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세율을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이제 마지널 텍스 레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나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까 지금 내가 그 경비를 올해 앞당겨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처리할 것인지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랬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이제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인컴이 별로 많지를 않았어요. 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뭐 필요한 장비 같은 것도 많이 사기 때문에 경비는 많이 발생을 썼어요. 하고. 네.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좀 인컴이 확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나의 그 적용되는 세율이 올해는 인컴이 얼마 8만 불 이하에서 12%까지만 최고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뭐 진짜 인컴이 너무 확 늘어나서 한 20만 불을 벌 것 같다. 그러면은 20만 불 구간이 24%가 되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죠. 예, 예. 네. 그러면 내 최고 세율이 올해를 경비 절감을 한다고 치면 12%의 그만큼만 텍스 적용되는 만큼 경비가 절감이 되지만 내년으로 이걸 경비로 바꾼다고 치면 24%의 경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네네, 그렇죠. 네. 이럴 경우에는 굳이 뭐 올해로 경비를 털 게 아니라 내년으로 미뤘다. 내년에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 텍스 요율이 높을 때 그 경비로 털어버리면은 그만큼 세율이 높으니까 그 높은 만큼 제가 텍스를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세이빙 방법이네요.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올해는 기록저록 해서 이제 인컴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 내년에는 오히려 지금은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 네. 올해는 내가 최고 세율 24%를 적용받지만 내년에 인컴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12%만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 올해 이제 익스펜스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올해가 높으니까 당연히 네네네.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만큼 그 절감 받을 수 있는 것도 높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조건 익스펜스를 그냥 땡겨서 지금 바로 해가지고 인컴을 줄이는 게 나은 게 아니라 나의 그 인컴이 늘 거냐 줄어들 거냐에 따라서 그것도 네. 시간차로 올해 적용을 할 거냐 내년으로 적용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전략적인 네네네. 부분들 텍스 사항의 절감을 위해서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세상에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는 일은 없네요, 회계사님. 네네. 개인이 됐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든 주거용 집이든 투자용 집이든 이거를 스위치에서 어떻게 바꾸든 뭐든지 간에 텍스 낼 거를 생각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 네네네. 예, 예. 그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돈 벌기는 어렵지만 세워나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또 절감하는 게 버는 일인 거죠. 네네. 사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그 좀 카운셀링 개념이 좀 약하긴 한데 네. 예, 조금 뭐 굳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회계법인들은 네. 물론 딱 텍스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 생활이 있어가지고 네요. 근데 그 개인 그 어떤 생활이나 이런 패턴에 맞춰가지고 평소에 그 카운셀링 해주는 게 오히려 큰 더 부분도 도움이 있어요.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전략에 따른 것에 따라서 그 뭐 텍스보다도 훨씬 더 절감하거나 아니면 텍스 내야 될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네. 평소에 그래서 회계사분들하고 좀 이렇게 자주 친하게 상담도 하시고 컨설팅도 그러니까 좀 받아보고. 예, 예. 네. 어떤 상황이 뭐 똑같으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어떤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치면은 네. 조금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텍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에도 텍스 전략 네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도우찬 회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